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인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함께 공부할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세금 문제를 참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세금, 세법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법인세에 관한 기초적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전을 보시면 되게 방대하고 굵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추려서 쉽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법인세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법인세는 누가 내는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법인세의 소득의 기속 시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법인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의 종류입니다. 자, 일단 법인이란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법인이 이제 주주들 이렇게 구성된 법인이라는 인격으로 소득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소득이 모이고 여기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야말로 제일 보편적인 법인세예요. 과세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해 사업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일상적으로 내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청산이라는 단어 느낌이 오시나요? 청산이란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러니까 청산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하다가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재산을 청산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거는 모든 법인이 내지는 않고요. 영리 내국 법인에 한해서 이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인데 법인이지만 법에서 정하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을 해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의 취지와 상관없이 부동산의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이제 양도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적용되는 이제 한시적인 건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벌어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금도 내고 남은 이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식의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건데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10%를 더 내라라고 하는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종류는 일단 제일 많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 사업연도마다 되는 법인세가 있고, 만약에 일정 이제 비율 이상의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법인이 혹시 이제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나 이런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이제 추가적인 이런 세금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법인이겠죠. 그래서 법인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건데요. 먼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사업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영리법인이고요. 그렇지 않고 공익법인,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크게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기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목적사업은 원래 비영리 법인이 추구하는 걔네들의 설립 이유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세를 하지 않고, 걔네들이 하는 다른 수익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을 관리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외국 법인,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우리나라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 목적이나 관리 장소에 따라서 내국 법인, 외국 법인,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리 내국 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의 원천 소득, 모든 소득을 과세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납세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업연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인이라 하면, 법인이 설립이 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할 거예요. 쭉. 그러니까 뭐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텐데, 그럼 세금을 언제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라는 게 바로 사업연도입니다.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한 기간이 바로 사업연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령이나 정관을 두고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사업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기간 사업연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뭐 배를 만든다거나 사업 단위가 몇 년씩 걸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령 정관에 우리 회사는 뭐 3월 말 법인이다, 6월 말 법인이다 이렇게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 6월 말 법인이라 하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할 때 사업연도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그냥 영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세금을 어디에서 낼까요? 납세지. 납세지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자, 영리 내국 법인이라든지 이런 내국 법인들이 어디서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나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어디에서 부과할 거냐, 얘네 법인은 어디에 있는 걸로 부과할 거냐라는 기준이 되는 곳이 납세지입니다.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회계라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면 장부를 만들겠죠. 회계상의 장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 세법은 뭐냐?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결산을 한 그대로 그 기준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네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법상의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네, 가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여기서 세금을 뭐 감면해주거나 뭐 더 내거나 가산세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총 부담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는 일단 회사가 장부를 작성한 회계상의 소득,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세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경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세무 조정을 한 다음에 가세 표준을 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무 조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법에서 규정하는 손익의 기속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손금과 입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기속시킬까를 결정하는 것이 손익의 기속시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법에서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자, 2001년도에 예를 들어 이 법인의 가표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억 8천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있다. 그럼 얘를 어느 연도에 기속시키느냐에 따라서 세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3,000원 안 되겠다.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인 경우에 만약에 이 연도에 기속이 됐다? 그럼 법인세는 2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고 2억을 초과하게 되면 20%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억 8천인 상태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1억 9천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변동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뭐 세율은 2억 초과분에 대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럼 이 소득 1,000만 원이 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전년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도 하고 언제 이게 가세가 되는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손익의 기속 시기를 세법에서 이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권리와 내가 만약에 대가를 받을 권리와 그 입금과 지급할 의무, 송금이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받기로 했을 때와 지급하기로 했을 때를 비용이랑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제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별로 손익의 기속 시기가 세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기속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인이 이자 수익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받을 게 있어요, 법인이. 그럼 언제를 기속 시기로 하느냐? 발생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라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실제로 받은 날에 수입 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물론 1년간 예금을 예치를 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내가 받지는 않았어요. 이제 만기 때 받을 거니까. 그랬을 때 세법에서는 그 받은 시점을 기속 시기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받은 날, 약정이, 그러니까 실제 내가 지급했을 때를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비용은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급할 돈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분, 내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장부에 적었다면 이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속 시기가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을 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을 내년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는 이때 결산을 하면서 미수이자 내가 500 받을 게 있다라고 이자의 수익 시기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2001년 당시에는 아직 받은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세무조정 이런 식으로 받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입금 아니다라고 입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2002년도에도 회사는 1,000을 받았지만 500에 대해서는 이쪽 연도에 발생한 기준으로 500 이렇게 나눠서 장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자 수익은 받은 시점의 수입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받은 시기에 1,000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 세무조정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장부는 이제 발생주의로 작성하는 것이 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정보의 유용성 이런 차원에서 회계에서는 이자를 발생된 거 1,000을 받기로 했지만 그건 1년치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500만큼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회계이고
세법에서는 기속 시기에 따라서 손익을 인정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받는 날, 권리 의무가 내가 확정된 때,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이자를 요때 수입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계산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회계상의 단기순이익에서 이제 세무 조정, 더하고 빼는 이런 가산 차감 조정이 있어요. 이자 수익 같은 경우 이런 거겠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차가감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소득 금액에서 뭐 기부금 조정을 해준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거에 발생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2월 결손금, 이제 사업연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에 결손이 있는데 이때는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낼 게 없죠. 결손이니까. 근데 다음 해에는 이익이 났다고 해서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좀 불합리하니까 2월 된 결손금을 이렇게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10년간. 그래서 그러한 2월 결손이 있었다면 결손금을 차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소득공제나 법인세에 관련된 세법상 이제 소득공제 해주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세율은 요 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2억 원 이하인 경우, 이제 아까 그 조정한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이하인 그 경우에는 20%예요. 그리고 200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2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만약에 2억 5천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라든지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감을 해주고 가산세 만약에 법을 안 지킨 게 있다면 가산세를 이제 더해주고 그래서 총부담세액을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해에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돼요. 주로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원천징수라든지 뭐 중간예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네,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소득을 받은 사람, 그 소득을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럼 그 본인들이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자 소득을 지금 저희가 금융소득을 위주로 하니까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계산을 해서 세무서에 내면 너무나 번거롭고 개인이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급자, 소득을 주는 사람,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먼저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상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일부, 근로소득, 뭐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을 주는 사람은 먼저 원천징수라는 걸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근로자들이 매달 세금을 계산해서 내지 않죠. 회사가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 법인이 먼저 원천징수를 해서 대신 내주고 있죠. 납세 의무자 대신에 납부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네. 자, 법인세는 그럼 이렇게 계산되는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될까요? 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3개월 이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6월 말 법인이다. 사업연도가 6월에 끝났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이 내용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납부도 같이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낼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이제 한 달을 나누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00인 경우에는 뭐 1,5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낼 수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달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기타 사항으로 이제 외국 법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는 어떤 납세 의무가 있냐면
외국 법인의 경우는 제일 앞에 이야기를 했죠.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일정 소득 나열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국내 원천에 대해서만 있다. 그리고 외국 법인, 해외에 있는 그런 해외가 관리하고 있는 그 외국 법인은 조세 조약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세 조약을 검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은 납세 의무가 수익 사업, 아까 이야기했죠. 수익 사업과 목적 사업 중에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사업을 구분하려면 구분 격리, 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 법인세에 대해서 앞에 누가 납세 의무가 있는지, 법인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금융소득이 뭔지 이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득세와 또 양도소득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